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프라임 이슈 첫 번째 소식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소식인데 아직까지도 역시나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의 승인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턱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상황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한항공은 최근에 2년여 동안 국내외 법률 회사와 자문사의 합병 자문료만 무려 1,000억 원 넘게 썼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유럽연합, 미국, 일본 경쟁 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심사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한항공에 따르면 일본 경쟁 당국은 올해 3월 대한항공 측과 아시아나항공 결합에 관한 시정 조치 협의에 돌입을 했고 상반기 중에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협의 후에 정식 신고를 하면 30일 이내로 결론이 난다는 게 대한항공 측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미국 경쟁 당국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심사 기간을 연장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심사가 무기한 연장된 상황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 경쟁 당국에서 기업 결합 심사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간을 좀 더 가지면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통상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부에서 두 회사의 합병과 관련한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지금 밝힌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EU의 심사 과정도 지금 순탄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을 텐데. EU도 역시나 연기가 많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예. EU 집행위는 지난 1월에 집행위원회에 기업 결합 신고서를 대한항공으로부터 제출받고 나서 바로 다음 달에 심층 심사가 필요하다면서 단계를 격상시켰습니다. 합병 승인 요건으로 인천에서 유럽으로 가는 주요 4개 노선의 점유율을 낮추고 또 신규 항공사를 진입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항공 측도 또 역시 이를 두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지난 2년간 EU와 협의해온 대한항공이 아직까지 정식으로 시정 조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항공은 미국, EU와 마찬가지로 필수 신고국인 일본 경쟁 당국에도 아직 정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튼 모든 내용을 종합을 하자면 결국에 8월 3일 전에 EU 집행위원회 심사 결과가 미국 경쟁 당국 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고요. 미국 쪽은 EU와 일본 측의 심사 추이 등을 보고 지속 조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아무튼 최종 합병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도요. 항공업계 상황 소식을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 LCC 중에서 유일하게 화물 전용 항공기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항공이 이번에 두 번째 화물 전용 항공기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기자, 화물 전용 항공기 사업성이 상당히 좋나 봐요. 네. 이번에 또 두 번째로 도입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이 말씀 주신 대로 두 번째인데요. 물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한편 신규 노선 취향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분석입니다. 제주항공은 최근에 B737-800 항공기 계약을 맺고 화물기 개조에 들어갔는데요. 개조 등에 한두 달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하반기 7월에서 12월 중에는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주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화물기는 원래부터 화물기가 아니었고 여객기를 화물기로 바꾼 거라고 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사용하는 화물기보다 덩치가 3분의 1 정도 작다고 하고요. 예. 탑재할 수 있는 물량은 22톤 정도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6월에 코로나 감염증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화물 전용기를 도입해서 이 화물 시장에 뛰어든 바 있는데요. 제주항공은 화물 전용기 도입 이후에 화물 분야에서 사업성을 좀 봤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화물 운임은 코로나 이전보다 몇 배도 올랐고요. 네. 국내는 물론이고 동남아와 중국 등지에서 이커머스 상품 등의 거래가 늘면서 수송량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네. 물론 현재는 그때보다는 여전히 운임이 높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하지만 아무튼 화물 운송에 제주항공 측은 더 힘을 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기존에 쌓아왔던 물류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또 신규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화물기 한 대로는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이제 두 번째 화물 전용 항공기를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대 아무튼 운영을 해야 화물 사업의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평가를 업계에서 하고 있고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해서
경쟁력 강화 목적도 있다고 업계에선 분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인도네시아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현재 지금 운수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것도 독과점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항공사들이 취향을 노리고 있는 지역이어서 제주항공이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요. 제주항공의 앞으로의 이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레임 이슈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가전 렌탈업계 강자로 떠오른 SK매직이 쿠쿠홈시스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 자, 박 기자, 네. 자세한 내용은 얼음 정수기와 관련한 소송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얼음 정수기 특허 관련 소송인데요. 특허권 침해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SK매직이 쿠쿠홈시스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쿠쿠홈시스는 현재 냉매 사용 기술 방식이 다르고 SK매직이 내세운 특허는 특허 출원 이전 일본과 국내에 공개된 선행 기술이 존재한다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SK매직은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 제63 민사부에 최근 접수했고요. 쿠쿠홈시스가 침해한 기술이 SK매직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특허 제1024641935 얼음 정수기에 4웨이 밸브를 적용해서 정수기의 소형화와 에너지 효율을 높인 기술이라고 이 SK매직 관계자는 설명했고요. 예. 이 특허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2019년에 상까지 받았다고 부연을 했는데요. 이 쿠쿠홈시스의 인앤아웃 10S 정수기와 제로 100S 끓인물 냉온정 얼음 정수기가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지금 SK매직 측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쿠쿠홈시스는 SK매직이 침해 내용으로 주장하는 것과는 당연히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지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 SK매직의 4웨이 밸브의 특허는 액체 상태의 냉매를 탈빙에 사용하는 것을 특정해 등록을 받았지만 쿠쿠홈시스는 기체 상태의 냉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또 기술이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해당 특허는 특허 출원일 이전에 일본과 또 국내에 공개된 선행 기술이 존재한다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허 기술이 등장하게 되면 대부분 이런 식의 이전에 있었던 기술이다 혹은 기술과 다르다는 그런 논점이 존재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판결이 날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어서 네 번째 프라임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통업계가 매출 기여도가 높은 충성 고객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유료 멤버십 회원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현재 쿠팡과 신세계가 가장 적극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박 기자, 글쎄요, 장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료 멤버십으로 바꾸게 되면 예. 그만큼 돈을 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회원이 떠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이지만 이 유료 멤버십으로 사업을 강화하겠다라는 오너들의 의지는 뭐 투철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예. 쿠팡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와우 멤버십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는 쿠팡은 최근에 비회원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면서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고요. 이 쿠폰의 경우에는 제품과 가격에 관계없이 쓸 수 있는 쿠폰이어서 실제로 와우 멤버십에 가입하는 비회원들이 이제 회원이 되는 것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쿠팡은 2018년 10월에 전국적인 유료 멤버십 도입을 시작을 했는데 꾸준히 혜택을 확대를 해왔고요. 멤버십 가입자 수가 2020년 600만 명에서 2021년 900만 명, 지난해에는 1,100만 명 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지난해 턴어라운드를 달성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공격적인 유료 멤버십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라는 평가도 있었던 만큼 유료 멤버십이 톡톡한 수혜를 보고 있는 건데요. 신세계그룹 역시도 유료 멤버십 강화로 수익 정체를 타개하겠다는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세계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멤버십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이름을 신세계 유니언스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론칭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공교롭게도 이제 두 거대한 공용 유통 업체가 비슷한 시점에
멤버십 강화 정책에 나선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유료 회원 확보 쟁탈전에 어떤 서막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쿠팡의 덩치가 또 급속히 커지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신세계 등 기존 유통업체와 또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 상황이 무관치 않아 보인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료화가 되면 그만큼의 또 이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져야겠죠. 안 그럼 또 한 번에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프라임 이슈 5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페이가 또 유료화된다라는 소식인데 이게 사실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 이번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네. 자, 박 기자, 일단은 이제 기정사실화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또 애플페이와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유료화라는 게 예. 소비자에게 그 유료 금액을 부담하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다들 오해하실 것 같아서 예. 여기에서의 유료화는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임을 먼저 밝혀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애플페이가 현대카드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상황은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카드사들과 삼성페이 관련 기존 계약을 자동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혹시 삼성페이도 애플페이처럼 카드사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주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즉 유료화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추측입니다만 업계에서는 이미 이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료화는 소비자에게 받는 게 아니라 카드사, 카드 업계에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무료 계약이었던 삼성페이와 관련해서는 자동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유료화를 우리도 해보겠다.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카드사들은 그간 삼성페이와 단체 계약을 통해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무료 수수료 계약은 이제 올해 8월쯤에 만료가 될 예정이고요. 협상은 통상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계약은 그동안 양측이 이견이 없다면 1년 주기로 자동 연장이 되었던 건데 이제 우리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삼성전자 측이 통보를 함으로써 이거 무료 수수료가 이제 끝나는 건가? 라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예. 카드업계는 뭐 화들짝 놀랄 만한 소식이 될 텐데요. 삼성전자 관계자의 말을 좀 옮겨드리면 일단 수수료와 관련해서 결정된 바는 현 시점으로는 없다라고 밝히면서 8월 11일자로 원래 종료가 될 예정이라 법적으로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카드사들에게 종료 사실을 그냥 고지한 것뿐이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뿐입니다. 네. 하지만 이미 업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도 애플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이미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쪽에서는 애플에는 수수료를 내는데 우리도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만큼 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어찌 보면 뭐 기업 측면에선 당연하다고 보이고요. 예. 문제는 이 애플페이가 유료 수수료 정책이 국내 간편 결제 시장의 전체를 유료로 이끌 명분이 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애플페이가 시작한 수수료 유료화 정책이 이렇게 삼성페이를 움직였고 여러 간편 결제 시장 전반에 뭐 네이버 페이라든지 뭐 쓱페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페이들이 있잖아요. 네, 카카오페이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런 페이들에게 이 영향이 줄 경우에는 카드사들이 결과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수익 악화로 이어지면 소비자들은 카드사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결국은 소비자한테 돌아오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결국엔 소비자들이 카드를 쓰면서 얻을 이익이 적어지고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면 카드사들이 주로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연회비 같은 게 높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라임 이슈 6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관련 소식 하나 더 짧게 좀 만나볼게요. 애플 스토어에 맞불을 놓듯 삼성 스토어가 강남에 초대형으로 또 오픈을 한다라고 합니다. 참 여러모로 뭐 삼성의 입장에서는 애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또 그 MZ세대를 겨냥한 초대형 플래그십 스토어 삼성 강남을 연다는 소식이 이어서요. 애플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삼성의 운명처럼 보이는데요.
애플이 국내에서 애플 스토어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번에 강남 매장을 열면서 좀 차별화를 하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를 보면 오는 6월 말에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건물의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의 오프라인 매장 삼성 강남을 오픈할 계획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MZ세대를 겨냥해서 2030 세대의 놀이터라는 컨셉으로 이 매장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임직원들과 고객들이 만나는 자리가 직접 마련돼서 대화를 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고요.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일화나 어떤 취업 과정, 사내 활동 등 평소 삼성전자 고객들이 가진 궁금증에 임직원들이 직접 답하는 강연을 월 1회 이상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장을 강화하면서 차별화하는 것은 애플이 국내에서 공격적인 플래그십 스토어를 확장하는 것과 당연히 무관하지 않고요. 애플 스토어 5호점인 애플 강남을 지난 3월에 이제 애플이 강남구 역삼동에 열면서 삼성전자가 이를 신경 써서 매장을 또 오픈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2030 세대로 정한 것은 최근에 한국갤럽이 지난 6월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 20대 응답자의 52%가 애플을 사용한다고 응답했고요. 30대에서도 아이폰의 사용자가 42%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어서 7번째 프레임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류업계 경쟁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얼마 전엔 저희가 이제 소주업계에서 롯데 세로가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맥주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자, 박 기자, 네. 화이트 진로의 켈리 맥주 아직 저는 맛을 보지 못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네, 역대급 성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테라보다도 빠른 그 매출 성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맥주 중에 신제품이라고 한다면 테라를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켈리가 새로 나왔고 켈리가 그 테라의 속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하이트 젤로가 새롭게 선보인 켈리 출시 첫 달에 100만 상자를 판매하면서 역대급 출발 성적을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지난달 4일에 출시한 켈리의 판매량은 지난 5월 10일 기준 누적 판매 약 104만 상자, 300ml 기준 약 3,162만 병을 판매했다고 하이트 젤로 측이 밝혔고요. 국내 맥주 브랜드 중 최단 기간 100만 상자 돌파를 했던 테라보다 3일 빠른 속도라고 하고요. 1초에 약 10.2병이 판매된 꼴이라고 합니다. 네. 저번에도 저희가 이제 세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항상 홍보를 한다라는 이제 측면에 하나의 어떤 표현을 갖고 왔는데 하이트 진로 측이 밝히기를 3,162만 병을 330ml 길이로 환산하면 약 7,335km고요. 네. 한반도에서 켈리의 메가 원산지인 덴마크 최북단까지 닿는 거리라고 하이트 진로 측이 밝혔습니다. 아, 이런 거 계산하는 것도 참 능력이네요. 네. 홍보팀이 잘하는 거겠죠. 네. 하이트 진로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켈리의 판매 속도에 맞춰서 4월과 5월에 출시 초기 생산량을 계획 대비 4배 이상 늘렸다고 하는데요. 모델 손석구 씨를 앞세운 광고 영상이 조회수 약 1,400만 뷰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인스타그램이나 SNS상에서 켈리 관련 소비자 추천과 댓글이 약 250만 건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온라인에서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이트 진로 측이 밝히기를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통해서 맥주의 본질에 집중한 만큼 켈리에 대한 초기 소비자 반응이 긍정적으로 쾌조의 출발 성적을 보이고 있다면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켈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을 빠르게 선도하고 있는 술이 있는가 하면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술도 있습니다. 자, 바로 얼마 전에 이슈가 됐었던 임창정 소주로 알려진 소주 한 잔인데요. 예. 자, 박 기자, 아무래도 최근에 임창정 씨와 관련한 뉴스가 좀 있었죠. 네. 이 영향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임창정 소주로 사실 출시되자마자 소위 대박을 터뜨렸던 소주 한 잔이 판매 중단될 예정입니다. 예. 세븐일레븐이 임창정과 손잡고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인 소주 한 잔을 지난 2월에 출시했었고요. 소주 한 잔은 임창정이 디자인이나 어떤 원재료 선정 이런 걸 다 참여해서 1년간 준비한 제품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당시에 한 달 만에 초도 물량 10만 개가 모두 팔렸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최근에 소시에테 제너럴 증권발 주가 하락 사태로 임창정 씨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손절 수순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판매를 중단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네. 계속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손절을 결정을 한 거군요. 여론을 못 버틴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처음으로 들었고요. 예. 재고가 일단 소지되면
더 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 세븐일레븐은 말씀 주신 것처럼 임창정 씨도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부분을 사태를 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주가 조작 의심 세력이 주최한 파티에 참석을 했다라든지 임창정 씨 논란이 이제 끊이지 않다 보니까 여론이 악화해서 판매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계 주요한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